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프레임의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보는 창으로서의 프레임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어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프레임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프레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프레임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라도 그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 달라지는 방향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는 최인철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된 연구 관심사는 동양과 서양의 심리적 차이,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 행복 등입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린 지혜에 대한 정의다. 나는 지혜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믿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나는 분명 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는 젊은 날의 나보다는 분명히 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은 살아온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온 심리학의 연구 성과를 덕분이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다. 건물 어느 곳에 창을 내더라도 그 창 밖의 그 창만큼의 세상을 보게 되듯이 우리도 프레임이라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세상만을 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풍경을 향유하기 위해 최상의 창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이 프레임은 자신의 인식의 틀, 인식의 안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 틀에 맞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틀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내는 결과물들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우리가 프레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 행복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아저씨가 있었다. 이른 새벽부터 악취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레기통을 치우고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평생 해온 사람이었다.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늘 표정이 밝다는 것이다. 하루는 그 점을 궁금해하게 여기던 한 젊은이가 이유를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복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다. 이 환경미화원 아저씨는 자신의 일을 돈벌이나 거리 청소가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는 일로 프레임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것이고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프레임을 상위 프레임이라고 한다.
상위 프레임에서는 why를 묻지만 하위 프레임에서는 how를 묻는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의미, 목표를 묻는다. 비전을 묻고 이상을 세운다. 상위 수준의 프레임이야말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이며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프레임은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프레임은 단순히 마음먹기에만 달린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프레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나면 물건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감각적 경험은 항상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프레임에 따라 달리 경험될 수 있는 본질적 애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부분은 책에서 좀 그림으로 되어 있어서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A와 C가 있고 그 사이에 숫자 12, 13, 14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13이 B로 보이기도 하고 B로 보이기도 하고 13으로 보입니다. 결국 어떤 객관적 형상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프레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투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버릇이 있다. 심리학자 레비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드러낸다. 그러니 자기 주변에 남을 헛되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헛되는 사람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추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나의 입장에서 타인은 짧은 시간에도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한 존재이지만 나 자신은 그 누구에게 의해서도 쉽게 파악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들여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복잡한 존재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나는 한눈에 척 보면 너를 알지만 너는 척 봐서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깊게 깔려있는 것이다. 아마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것은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자기 프레임을 과도하게 쓰다 보면 나는 남들을 잘 알고 있는데 남들은 나를 잘 모른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한 확신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가 진짜 알았을까? 라고 솔직하게 자문을 해봐야 한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 라고 아랫사람을 문책하기 전에 정말 나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라고 다시 자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땐 안 그랬는데 10년 전에 나는 행복했을까?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을까? 젊은 날의 나는 부지런했을까? 과연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모든 사건들과 순간순간 경험했던 감정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있다면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정확하게 담아놓은 파일은 우리 뇌에 없을 뿐더러 국가 기록 보관소 같은 곳에도 없다. 따라서 과거 회상은 다시 보기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성숙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그러나 실상 이런 말처럼 근거 없는 표현도 없다. 자녀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우리 땐 안 그랬는데, 저 나이 때 난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정말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거 죽이기. 현재 프레임은 과거를 현재와 유사한 곳으로 부활시키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와 전혀 다른 과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특정 시점을 계기로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은 경우에 그렇다. 흔히 결혼을 하게 되면 전보다 더 철이 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철이 더 든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결혼 전의 자기 모습을 실제보다 더 형편없게 회상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날카로운 이빨을 지닐 수 없게 된 존재들은 과거 자신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롭고 강했는지 떠올리며 현재를 보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는 실제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것은 과거 죽이기와 반대인 케이스다. 여기를 보면 우리가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려면 지금이 뭔가 노력을 하고 발전된 노력을 하고 있다면 과거에 대해서 좀 더 심하게 형편없게 회상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서태지의 멜빵바지. 현재의 우리 모습을 10년 후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한없이 촌스러운 지금의 모습에 웃고 말 것이다. 현재의 프레임으로 보는 과거의 모습은 늘 촌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10년 후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촌스럽게 여길지 생각하며 키킬대거나 주눅들어하지 않는다. 과거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10년 전 자신의 지적 수준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지적 수준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은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10년 전의 촌스러운 외모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10년 전의 지적 수준을 떠올리며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의지에만 집착하여 미래의 계획을 세우다 보면 관심이 자기 내면으로만 집중하게 된다. 불타는 의지, 각오, 과거의 실수에 대한 깨달음,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자기 확신 등을 보면 현재의 의지가 미래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동시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 존재하는 자기 내면의 의지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에는 존재하게 될 여러 상황 요인들을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의 말은 한 번 정도 걸러내고 듣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제라도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는 항상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좋아하는 것을 반복해서 선택했을 때가 이것저것 다양하게 섞어놓은 종합 선물 세트를 골랐을 때보다 실제 만족도가 더 크다는 점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양성이 인생의 묘미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성을 제대로 들추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4장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에 대한 챕터인데요. 우리가 보는 과거는 객관적인 과거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아닙니다. 과거라도 현재의 프레임에 있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미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과거를 우리의 현재 및 미래에 맞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의지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또한 미래를 계획할 때는 의지만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은 여유 있게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5장 이름 프레임, 지혜로운 소비의 해방꾼. 돈에 있어서 합리화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돈, 푼돈, 포인트 점수 등 세상에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돈이지만 지출을 하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눈을 뜬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꽁돈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1억에 포함되어 있는 100원이나 1000원에 있는 100원이나 같다고 합니다. 당연히 같죠,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1억에 있는 100원과 1000원에 있는 100원에 대해서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1억에 포함되어 있는 100원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런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책갈피에 넣어뒀던 10만원과 내가 오늘 번 10만원은 같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월간 잡지의 구독료가 1년에 11만원이라고 하든 한 달에 만원이라고 하든 사람들은 동일한 구독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한다. 1년 구독료가 12만원이라고 할 경우 비싸다는 이유로 잡지 구독을 거절한다면 한 달에 만원이라고 할 경우 싸다고 구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네맨 교수의 연구는 이런 기대가 분명하게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사람들의 경제적 선택 프레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실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명했고 마침내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프레임이 노벨상을 가능하게 만든 셈이다. 프레임을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름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붙인 이름대로 세상을 판단한다. 6장 병합 프레임, 경제적 선택을 좌우하는 힘.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어떤 프레임으로 접근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긍정적인 프레임, 부정적인 프레임. 예를 들면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의 확정 수입이 있고 50%의 확률로 수입이 없거나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케이스와 2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의 확정 손실이 있고 아니면 50% 확률로 손실이 없거나 100만 원의 손실이 있는 경우 우리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확정 수입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도박을 택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할 때 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활용하고 우리가 구매를 할 때는 반대로 냉철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제시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이 경제적 지혜의 핵심이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을 때 자신의 성격을 탓하기보다는 그 선택이 어떻게 프레임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나 없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도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부자가 된 상태보다 즐겁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쉽게 적응하는 탓에 변화에 무척 예민하다. 이것이 우리 경제적 선택과 판단을 움직이는 또 다른 핵심 원리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어떤 상태에 신속하게 적응한다. 지혜로운 사람이 10가지 프레임. 삶의 상황들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더 나아가 최선의 프레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성의 최후 보루이자 도덕성의 의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미래나 현재의 일도 늘 상위 수준으로 프레임해야 한다. 일상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마치 그것을 먼 미래에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미 중심으로 프레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자녀의 배우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작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미래의 의미비호를 계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단순히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즘에 책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봐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릿속에만 있고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접근 프레임을 견지하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를 하고서 잘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보다 아예 하지 못한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당신이 무엇인가를 마음먹고 하려고 한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접근 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접했을 때 늘 접근의 프레임을 견지하라. 그것이 두려울 땐 기억하라.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는 것을. 비교 프레임을 버려라.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교는 정말로 좋지 못한 습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을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 만족감을 준다. 긍정의 언어로 말해라.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긍정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글쎄요.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긍정의 언어란 부분이 정말 그 사람이 프레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나가는 것이다. 특히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항상 긍정의 프레임을 만드는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